지금 결국 국회라고 하는 곳이 민생의 공간이고 그 민생의 공간에서 국회의 1년 최고의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최초의 국정감사가 그러면 이제 저쪽은 전략은 그럴 거예요. 우린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므로 전 정권은 그냥 탈탈 털어보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민생은 완전히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시점에 따라서는 전략을 민생의 포인트를 맞출 거냐 전 정권 탓을 할 거냐 이건데 지금 시점은 국민의힘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예요. 지지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저는 그러기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렵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어려워봐야 어려운 사람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좀 너무 잘 사시는 게 아닌가 그러기에는. 저는 늘 기본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생 바보 이런 거, 딸 바보 이런 것처럼 오직 입에서 민생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디테일 포함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의 시청률이 올랐다고. 와.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최고위원회의 볼만한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최고위원회의가 막 10만 가까이 뷰 나오는 건 처음 네. 본 것 같아. 실시간 10,000명 가고. 오, 처음이야.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회의 진행 방식도 바뀌었지만 그만큼 민주당 이재명 제재에 대한 기대가 큰 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맡겠다. 윤석열은 자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다고 하는데 초부자 감세가 이거예요.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안 되죠. 그 밑을 깎아줘야 정상이잖아. 네. 그렇죠. 세금 3천억 원의 순이익,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데에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말이 됨, 안 됨. 전혀 안 되는 게 추석 때도 뭐 약자 복지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뭐 서민 위하는 척 코스프레만 하고 언플만 했는데 이게 앞뒤 다르다는 걸 또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고 전 지금 민주당에서 눈여겨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최고위원 회의할 때도 보면 뭐 질문 순서를 아예 막 바꾼다든지 중간에 질문한다든지 이 자체가 기존에 그냥 틀에 박힌 민주당이라는 그 어떤 고착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다라고 하나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다음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단독 보도 나온 거 봤었는데 내 사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냥 민생 집중해라. 저 그런 소식들 보면 아 이게 민주당이지. 약간 17년, 18년도 때 제가 주위에 민주당 지지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원 가입 독려하고 했던 그때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이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얘기한 거 중에 아까도 푸나님이 우리 만났을 때 순서 바꾸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대표가 꼭 왜 처음에 말을 하냐. 예를 들면 그 주일에 핫 이슈가 있잖아요. 그 핫 이슈에 전문성이 있는 최고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해라.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역대 대표 모두에게. 근데 그걸 실천하는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하는 거 보고 다르긴 다르다 정말. 조용필론이죠. 예. 조용필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게 선택과 집중도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사람 접속자가 별로 없을 때 대표가 말하고 끝나면은 대표가 말하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네. 제일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그 전략도 중요한 거지. 우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뭘 또 그런 게 전문가 당연한 거지. 어머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조용필 나오는 그 쇼 프로그램은 무조건 조용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횡재세라는 게 등장을 해요. 횡재세. 네. 코로나 사태로 과도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추가해라. 근데 지금 윤석열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본 회사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이익 많이 본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부자 감세가 아니고 초부자 감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그 민주당 22가지 민생 입법 되게 중요하다고 봤던 게 노인형 공공일자리 그 6만 1,000개 줄이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그 저소득 그것도 완전 고령층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뒤통수 치고 있고 지금 뭐 양곡관리법 같은 것도 누가 정부 여당인지 모를 정도로 민주당이 야당 그러니까 여당 목까지 다 하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니까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그 실제로 남북 관계라는 게 여러분 그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남북 관계도 사실은 민생입니다. 남북 관계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국 이래 계속 가져오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쇼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 시설하고 비난하면 국격이 어찌 될지 걱정이다. 대한민국이 해야 될 최고의 외교가 북한과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인접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뉴욕타임스랑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쇼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그리고 본인은 북한에 아니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자동차, 전기차 이런 거 미국이 그냥 싹 그대로 가져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진짜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거기서 화가 났던 게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란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치욕스러울 정도였고 심지어 미국에 그렇게 뒤통수를 맞아놓고도 또 최근에 그런 얘기하는 건 그냥 국민들 대놓고 무시하고 가겠다. 혹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개인의 의지로서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뒤에서 이끄는 거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예측 가능한 면이 있긴 하죠. 해외 순방 가면 꼭 탈이 난다. 그러니까 예측한 만큼 거기 가면 분명히 이 복장을 할 거야 하면 그 복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야 뭔가 입이 튼석이 생기는데 아유 저럴 줄 알았다가 딱 돼버리는 네. 그 이미지가 생겼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잠깐만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보도 보면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라면뿐만 아니라 생필품 가격이 올랐어. 이미 올랐어. 추석 때 최고의 고물가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시장 가면은 뭐 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트를 가면은 이런 생필품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호가 하는 말이 기업들한테 경고를 해요. 이미 다 올렸는데. 이미 다 올랐어요. 근데 물가 상승에 기업들이 그 뭐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기업들한테 경고를 해요. 이 사람들은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세금 깎아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쇼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친기업적인 정부의 경제 수장이 기업을 옥죄는 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쇼하는 거라니까요. 네. 이미 올랐는데 기업들이 지금 물가 인상이 아니 저 가격 인상해가지고 물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경고성 발언을 하면 네. 올리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던가. 앞뒤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야 기재부나 정부는 뭐하냐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미 가격 올린 다음에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문재인 정부에 맨날 시장 그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언플 다 해놓고 뭐 독재 얘기 그렇게 해놓고 막상 기업 측에서 그 내용 보면 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지금 조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목을 비틀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때처럼 보도를 안 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 진짜 황당했고 네. 두 번째는 추경호랑 윤석열이랑 그럼 도대체 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부에서의 사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은 자유, 뭐 평화, 뭐 이런 거 말만 떠들고 있고 여기서 막 기업 측에서는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모순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미국발로 시작해갖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까지 포함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재, 부자재,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치료적인 대책이 전혀 없이 경고만 하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무능한 정권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대책만으로 물가가 잡히진 않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업들은 정부가 없다면 기업들은 더 물건값 올렸을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네. 그 기업들이 하는 기본적인 행위를 또 욕을 해. 속마음에 그런 거 없잖아 또. 솔직히 아까 말한 초부자 감세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본 회사들한테 이 돈을 깎아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네. 지금 이게 완전 개쇼인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 인플레가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가 잘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말씀하셨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리쇼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하죠. 중국하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다른데. 그렇죠. 일반. 미국하고 중국 인건비 다르고 그다음에 생산 시설 우선 부지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쇼어링이 생산 단가를 40% 정도 올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가 저 말이 뭔 말인지 하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외국에 나가 있던 공장을 다시 국내로 끌고 들어오는 게 리쇼어링이에요. 네. 네.
지금 미국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진짜 대책 없다 생각하는 게 원부자재 가격으로 가격 오른 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앞에 말씀하셨듯이 뻔한 얘기하면서 무슨 뭐 담합 얘기하고 뭐 불공정 거래 뭐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책임을 기업 측에 떠넘기고 완전히 본질 벗겨난 아까 김은혜식의 그냥 말장난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그냥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 말장난에 어떤 모순이 있고 이 정부가 처음에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식 때 주장했던 그 가치와 철학에 뭐가 어긋나는지를 계속 보도해줘야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예.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 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생에는 무능해요. 방법이 없고 무능하다기보다는 민생에 관련해서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능해지지. 근데 그 이번에 저 뭐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오른다든가 네. 영빈관 878억 들여서 공사하겠다든가 하는 자신들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사악합니다. 결국에는 앞뒤가 안 맞아서 사실은 이 정권이랑 상관없이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지지율은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쵸? 예. 결국에는 저는 국민 기만 정권이라고 봐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갖고 하다못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용 영빈관 짓는 것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소위 말하면 VIP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이건 영빈관 신축 예산입니다라고 공론화되면 이게 수석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문제되고 알았다는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총리는 언론 보고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숨기고 이상한 명목으로 예산을 숨기면서 계속 왔다 이거잖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이래도 심각 저래도 심각.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이 예산만큼은 필연적으로 윤석열 발의예요. 기재부 직원이 아무리 봐도 우리 대통령은 영빈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측의 요청이 있었을 예산인데 마치 본인은 상관없다는 듯이 용단을 내려서 꾸짖었다. 야, 인마 내가 무슨 뭐 영빈관이 필요해 하고 꾸짖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측이라는 걸 붙이는 건 중의법이죠. 그렇죠. 윤석열 왜 1인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 예산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기재부의 소위 그 실무 공무원이 제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국가의 어떤 이런 사항들은 그걸 관할하는 사람이 책임 총리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바지 총리하고 책임 총리하고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이용하는 책임 총리가 기본이고요. 당연히 책임을 안 지면 그게 국무총리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 자체가 모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비선인 거예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총리가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비선인 거죠.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찬 총리가 책임 총리였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냥 총리가 제일 잘 알아요 예산을. 아니 심지어 그 대통령이 뭔가 멋있는 척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그 뒤에 권성동 씨 발언 나와가지고 이건 뭐 다음 대통령 위한 거라면서 또 이거 이슈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게 뭐가 일각에서 바지라고 하길래 좀 꾸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권위 씨지만 내가 봤을 때 권성동이는 돌대가리 같습니다. 아, 같은 권신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가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독수를 앉혀놓고 세워놓고 물어보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예산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고 뭐 인사 참사에 대해서 직언한 적 있습니까라니까 안 했다고 할 수 없잖아.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물은 다 똑같아. 아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애가 박순애를 이제 장관 제청권이 국무총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구조는 총리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올려주세요라고 제청하는 거잖아요. 박순애 제청 직접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교육 전문성이 없어서 누군가의 꼬치를 받았다. 연병한다 진짜. 계속 모호한 대답하고 막 동문서답하고. 결정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수리남처럼 스피드 있게 진행할게요. 네. 참
민방위 복제 개편 관련해서 뒷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회의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의록이. 네. 왜 그러냐면 차관급 이상의 참석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차관급들이 참석한 그 회의의 회의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주장을 하고 누가 예산하고 이런 내용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어떤 일종의 비리 가리기라고 저는 봐요. 관저 공사에 어떤 기업이 하고 얼마큼 뭐가 들어갔는지 안 밝히는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색깔이 또 통일되지도 않아요. 여기 대통령이라고 붙어 있는 건 청록색. 그리고 노란색도 또 일부 입고 있고요. 예,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또 다른 색을 입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헷갈려요. 이게 이제 서로 나눠먹기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색깔별로 몫이 다르다. 저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네. 어쨌건 민방위법 개편 TF의 자문회의 등의 회의록이 아예 없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차관급 이상의 참석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비리 의혹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네. 훈아님 저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FTA 협상에 이제 대외경제장관 회의에 나가잖아요. 방송위원회 있을 때 그러면 제자리에 있었던 이 회의록 이 회의 자료조차 넘버 매겨갖고 없어지면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물어요.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회의록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회의록이 애초에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없앴다라고 보시는 걸 제가 꾸짖을까요? 아니 이거는 그런 법적으로 합리적 얘기해서 의심인데. 예. 원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안 할 수 없는 거다. 자, 헤럴드 경제 단독에 나온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된 거거든. 민방위법 교체 일자별 상황 정리. 몇 월 며칠 쭉 해가지고 이제 뭐 첫 회의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TF 1차 회의 회의록 없음. TF 2차 회의 회의록 없음. 왜 이런 걸 안 남길까? 아유, 그게 남기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만약에 회의록 자체를 안 남겼다면 회의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역시 최민이네.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했네. 경험상. 아,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하지 않은 행사를 했다고만 해놓고 안 했으니 회의록이 있을 턱이 없고. 그렇죠.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누군가가 답정로로 밀어붙였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행상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회의록 작성 책임자가 다 있다니까요. 예. 그럼 회의록을 작성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책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작성해요. 초안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는 모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말은 좀 이상하긴 해요. 그게 공식 회의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요. 우리나라 국민 3만 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새로운 민방위법은 무슨 색이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1위가 뭐였더라? 다크 그린. 네. 다크 그린이 뭐냐면 그린 색깔인데 약간 검은색 들어간 거예요. 다크 그린.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입고 있던 옷이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입은 옷 색상은 라이트 그린이더만 라이트 그린. 네. 요 색깔. 이게 3위였다고 하죠. 여기 3위였는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 답정너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민방위복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맡겼겠다. 네. 진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보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안시설. 명분으로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비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수의계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들의 어떤 그 방향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마저도 수의계약 해버리네?
그러니까 저도 최민희 의원님처럼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취임식 명단 논란 때였거든요. 그때 떠올리면서 그때도 뭐 명단이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 나오니까 뭐 또 말장난하고 계속 그게 그냥 얼렁뚱땅 딱 그 드러난 성까지만 얘기하고 계속 넘어가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또 어디서 뭔가 나오면 아 이게 뭐 이거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혹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아예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때도 명단도 행안부 직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직원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니까. 예, 왜냐하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늘공들의 태도예요. 그게 엄청 철저해요. 기본 프로토콜에 대해서. 참. 자, 수의계약은 감사 대상이라면서요. 네,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나중에 감사할 때 네, 수의계약을 누구랑 했는지 감사한다면서요. 네, 볼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민환 의원들이 필요할 거예요. 민환. 정말 민첩한. 예, 아. 민첩하고 날랜 의원들이 끝까지 진돗개 정신으로 파야 돼. 파야 돼요. 너무 의혹이 좀 많다 이것도. 거기다가 대통령이라고 이름 쳐바르는 그 대통령 옆에 이번에 유심히 봤다니까 영국 전문가면서 상복에다가 대통령이라고 쓰고 가진 않았을까? 이런 웃긴 정부가 있냐고. 근데 일단 수의계약 했다 그럼 의심하고 봐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록이 무지무지하게 방대한 자료가 오는데 예산을 쭉 볼 때도 쭉 보다 보면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수의계약 다 모아서 보면 일단 수의계약은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다크그린이 1위였지만 쓰지 않고요. 2위가 네이비였구만. 그 네이비는 네이비가 지금 이상민이 입은 그 색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금 라이트 그린. 이거 한국말 해주면 안 되냐? 다크 그린, 진녹색, 뭐? 아 맞. 네이비, 남색. 이거예요 이거. 네이비가 이런 계통이 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 야 이것마저 수익해야겠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저로서는 과거 정부에서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있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그 무슨 비리 의혹 해가지고 한번 그걸로 특검이 만들어진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특검이. 이번에는 그냥 특검 외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특검 수사팀장 말하는 겁니다. 네. 아이고 여기까지.